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3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네, 저는 서당캐 진행자인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오늘 서당캐 13번째 방송 저와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서당캐를 이끌어가고 계신 서당캐 고정 진행자 서울 은평갑 박주민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서당캐를 이끌고 가지 못합니다. 네, 주도하고 계십니다. 주도하긴요.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세월호가 드디어 이제 수면 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세월호 가족들과 3년의 시간을 함께 하셨기에 정말 감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일단은 그냥 다행이다라는 느낌? 네.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아직까지 완전히 마음을 못 놓겠다는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네. 세월호 인양 이야기는 조금 이따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 방송 저희와 함께 진행할 초대 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팟캐스트계의 블루오션이고 저희가 녹음을 진행하는 안가희 사장님, 특히 저를 팟캐스트에 입문시켜주신 이동영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동영입니다. 네. 제가 이 안가를 4년째, 만 3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이 손님 자리에 앉은 거 처음입니다. MC 자리를 김우한테 뺏겼어, 지금. 네, 정말 처음으로 여기 앉았어요. 자리 바꾸시죠. 아니, 좀 어색하네요. 자리가 바뀌니까. 하여튼 오늘 초대해서 감사하고요. 네. 네. 오늘은, MC 자격이 아닌 시사평론가 자격으로서 네. 여러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서답게 혹시 워낙 바쁘셔서 잘 못 들어보셨죠?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야, 이건 너무 무시다, 무시. 아니, 근데, 네. 저 지금 제가 나온 방송도 네. 모니터링을 잘 못해요. 좀 바빠서. 근데 이제 녹음하는 건 제가 여러 번 봤죠. 네, 여기서 네. 서당캐 녹음하는 거. 서당캐 어떻게 평가하시죠? 아니, 저 생각보다. 못 본 사람한테. 아니, 못 봤는데 저희는 순위를 맨날 보니까. 네, 순위를 보시는구나. 순위를 보니까. 네. 또 우리 담당 PD한테 이제 네. 얼마나 다운로드가 나왔나 이런 거 들으니까. 네,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생각보다. 좋은 반응이다. 고맙습니다. 우리 이동용 작가님의 지도 아래. 지도 네, 지도 아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 일부 주제 토크를 위해 정말 특별한 손님 한 분 모셨는데요. 요즘 어느 때보다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인데 이런 국민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를 시작하신 분입니다. 검사 출신으로 검찰 개혁의 선봉에 서겠다는 다짐으로 열심히 의정활동하고 계시는 수원 의뢰 백혜련 의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당캐 처음 네, 나오셨죠? 서당캐는 네, 처음입니다. 그랬나요? 네. 나오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나와달라고 했는데 제가 일정이 안 맞아가지고 출연 못했어요. 그래서 네. 오늘 처음이에요. 네. 요즘 굉장히 바쁘실 거예요. 아마 이선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준비 중이시죠? 네. 청문회가 내일인가요? 내일입니다. 네. 내일 10시부터. 어떤 각오로 청문회에 임하시고 계십니까? 이번에 진짜 탄핵 심판을 겪으면서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이상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이 얼마나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걸 깨달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한 사람의 진짜 헌법재판관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아마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의 헌법 수호에 네. 그 최고 보루가 돼야 될 사람을 뽑는다는 심정으로 네. 내일 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그 헌재 재판을 보면서 야 헌법재판소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를 많이 느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임명하는 거 보면 대통령 또 국회 대법원장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법원 밑에 있는 하위 기관으로 또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가 계속 이상을 놓고 사실은 싸워요. 힘겨루기를 하고 있죠. 서로 최고의 법원이다. 네. 이 이상을 놓고. 우리 이동용 작가님은 백혜련 의원님을 원래 아시나요? 저 예전에 그 보궐 나가셨을 때 네. 이제 한번 제가 초대했어요. 꽤 오래됐어요. 네. 네. 원래 이재희 한번 나오면 다 당선되는데 그때 보궐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떨어졌습니다. 네. 그때는 사실 지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백혜련 의원님 저도 한 4, 5년 전에 뵀는데 전 그때 검사 출신인지 모르고 운동권 출신인 줄 알았어요. 예, 검사의 포스보다는 학생운동 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국회에 들어와 보니까 학생 시절에 운동권 출신 맞으시대요. 네, 그것도 맞습니다. 네. 양쪽 다 좀 매치가 잘 안 되죠. 아니, 근데 왜 학생운동 하시다가. 네. 아니, 저희 당시에는 사실 저희 80년대는 학생운동을 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죠. 굉장히 많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소련이 몰락하고 하면서 학생운동을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많은 다시 이제 진로를 찾아서 하는 과정에 사실은 세 부류로 나뉘었어요. 그때 보면은 크게 언론, 네. 언론 쪽으로 나간 친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그 교수, 네. 대학원을 가서 교수 쪽을 준비한 친구들 많고, 그 다음이 이제 고시, 네. 이거였죠. 근데 저는 이 세 가지를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그때 보니까 다 언론도 여전히 여성한테 굉장히 차별이 심한 곳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는 네. 특히나 그 3차에서 면접인데 백 같은 게 엄청 많이 작용했어요. 네네.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가입표 딱 치고 그다음에 이제 공부를 해볼까 공부하는 것도 별로 탐탁하지만 이 교수 사회도 또 그렇죠. 완전 연줄의 사회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는 곳. 그때 네. 이제 나이도 좀 있고 네. 이미 제가 네. 결혼하고 또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그랬어요? 어려웠을 네, 텐데. 고시 네. 공부를. 그래서 그래도 그 당시 고시가 깨끗하고 공정하다. 네. 이렇게 해서 그 고시 공부하게 됐죠. 그러면 그 네. 86학번이신가요? 그것도 또 복잡합니다. 그럼 말씀하지 네. 마세요. 복잡한 거. 우리 복잡한 거 싫어해. 근데 하여튼 네. 운동권에서 검사. 그럼 거의 뭐 더불어민주당의 모래시계 검사. 홍준표는 아니지만. 네. 홍준표 얘기 나오니까 별로 안 좋은데. 근데 왜 그 잘 나가는 검사직을 또 던지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저번에 옛날에 네, 안가 이 얘기 이재에 대해서도 하셨어요. 또 똑같은 얘기 네, 했어요. 다시 한번 사실은. 해주세요. 이제 제가 이제 김대중 정부 때 네. 임명장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거쳐서 그다음에 이제 이명박 시절까지 이렇게 검사로 계속 재직을 하게 됐는데 네.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서부터 노무현 대통령 거치는 시기에는 검찰이 굉장히 민주화되고 있는 한마디로 정치 권력으로 독립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렇죠. 네. 사실은 학생운동할 때도 정의라는 관점에서 사실 제가 운동을 했었고 마찬가지로 검사도 정의를 수호한다는 성비는 똑같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말로 검찰 내 분위기가 확 바뀐 거예요. 네. 특히 제가 1년 연수를 미국 딱 갔다 와서 그때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했는데 갔다 와 보니까 이 검찰이 예전 검찰이 아니라는 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완전 이제 특히 서울중앙지검 같은 경우가 이제 굉장히 치열한 곳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특히 승진과 관련해서도 네. 진짜 서울의 중앙지검의 부장들이 제일 치열합니다. 그렇다고 향후에 네. 검사장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인사철 됐는데 딱 분위기가 어떤 정치권의 줄 서는 분위기 그런 네. 게 확 느껴지고 사건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 당시에 진짜 문제됐던 비리 수첩 정현주 사장 사건에서부터 한명숙 총리 사건까지 굉장히 정치적으로 네.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회의를 많이 느끼게 됐죠, 제가. 그러면서 대구에 갔을 때, 대구지검에 결국은 내려갔는데, 그때 당시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게, SNS에 대한 수사 방침을 검찰에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안전히 몰매를 맞고, 정치권에서 여당인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인에서조차 검찰 너무한다. 이런 진짜 받고 폐기가 되는 네. 수순을 겪었는데, 그때 도저히 검찰 안 되겠다. 네네. 이런 식으로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내에서는 지킬 수 없겠구나. 그런 회의가 굉장히 들어가지고 네. 사직을 하게 됐죠. 그러면 네. 더킹 보셨죠? 네. 네. 더킹에 보면 그 정치 검찰 더킹 못 봤어요. 못 봤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때 그 더킹 만든 팀에서 조연출 분인가가 한번 저한테 왔었어요. 인터뷰하러. 네, 인터뷰하러. 그러니까 거기 보면 정말 정치권에 줄 서는 정치 검찰 모습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근데 영화다 보니까 조금 가장 느낀 했을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 것 같아요. 네. 검찰들이. 근데 진짜로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이제 참여정부에서는 줄 서는 사람은 오히려 인사에 불이익 주겠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검사 생활이 아직 조금 덜 익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을 못 받았었거든요. 잘 나오셨어요. 그래도 국회의원 되셨잖아. 그래서 당선되시고 첫 일성이 검찰개혁은 정치적 사명이다. 이런 말씀하신 것 같고요. 검찰개혁을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신데 어떤 거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어쨌든 저희가 대선이 됐으니까 네. 지금 대선과 관련해서 저희 지금 박주민 의원님도 계시지만 법사위 중심으로 지금 이제 검찰 개혁과 관련한 과제들 가장 많이 얘기되는 이제 공수처 지금 법안이 통과가 안 돼서 정말
미치겠습니다. 자, 오늘 서당캐 13번째 방송 1부는 두 분과 함께 박근혜 검찰 조사와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오늘 새벽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선체 인양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권역별 ARS 투표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남권 3월 25일부터 26일, 충청권 3월 27일부터 28일, 영남권 3월 29일부터 30일, 수도권 및 강원 그리고 2차 선거인단은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입니다. 순회 투표일은 호남 3월 27일 오후 2시 광주여대 시립유니버시아드 체육관, 충청 29일 오후 2시 대전 충무체육관, 영남 31일 오후 2시 부산 실내체육관, 수도권 및 강원은 4월 3일 오후 2시 고척 스카이돔입니다. 선거인단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사무처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온 국민의 슬픔이 되었던 세월호가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드러낸 제 1073일 만에 물 밖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녹슬고 상처난 선체를 보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는데요. 수면 위로 올라온 세월호를 보시고 우리 박주민 의원님 어떠셨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지만 일단은 또 인양이 안 될까 봐 굉장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수면 위로 선체가 올라온 거 보고 그냥 굉장히 안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공정이 또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잘 돼야 되는데라고 바라고 있고 무엇보다도 선체조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 농해수위 의원님들이 고생을 해주셔가지고 선체조사 특별법이 통과가 됐거든요. 그 법에 따라 선체조사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수월치가 않더라고요. 그 대상자를 위원하실 분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제 하루 종일 좀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뭐 올라오는 거 보니까 참 참담하죠. 다들 뭐 우리 국민 모두가 같은 느낌일 것 같은데 또 올라오는 거 보면서 세월의 흔적을 많이 느꼈어요. 네. 페인트도 뭐 다 벗겨졌고 그렇죠. 그 세월이라고 영어로 쓰였던 뭐 그 부분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세월이 지났구나. 아까 뭐 우리 저 김 의원께서 1073일 만이라고 그랬는데 네. 뭐 연도로 따지면 한 3년 정도 됐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저 미수습자 가족들 또 유가족들이 얼마나 3년 동안 가슴이 아팠을까. 그럼요. 또 더 가슴 아픈 거는 이 세월호 참사를 조롱했던 네. 또 일부 보수 집단들 네. 그리고 정부 여당의 행태 계속해서 세월호 조사를 방해하거나 네. 방기하는 모습들 또 여당 의원들이 무슨 이거는 교통사고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네. 한다거나 또 뭐 그냥 가슴에 묻어라 자식들을 뭐 이런 얘기 김진태 의원 했죠. 이런 발언들이 더더욱 그 미수습자 가족들의 생채기를 내지 않았나 싶고 네. 또 궁금한 것도 있어요. 네.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안 된다, 못 올린다라고 하더니 대통령이 그 탄핵당하고 5시간 만에 올리겠다라고 기자들한테 문자 보내고 또 탄핵된 지 13일 뒤에 이제 수면으로 올라오고 있고 네. 대통령 조사받고 다음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동안 세월호 인양을 못했던 게 아니고 안 한 게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온 국민들이 지금 그걸 가질 수밖에 없죠. 저도 정말 오늘 세월호 떠오른 선체를 보니까 진짜 이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심정이더라고요. 정말 미안한 감정, 그 착잡하고 찡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진짜 늦게라도 떠올라줘서 고맙다는 네. 마음도 그거죠. 들고 진짜 좀 상처난 또 대한민국을 보는 듯한 네. 느낌도 들고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동영 작가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하루도 채 걸리지 않고 이제 세월호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데. 뭐 이렇게 네? 할 수 있을 거를 이게 지금 정부, 그러니까 해수부랑 정부에서 고의적으로 사실 지연시킨 건 맞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저도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 네. 본격적으로 이제 세월호를 부양시키는 작업은 며칠 전부터 이제 처음 시작한 거예요. 네. 그동안 과정을 좀 보면은 인양을 할까 말까 결정하는 과정이 있었고 결정한 다음에 업체와 방식에 대한 선정 작업이 있었고 네. 또 그 방식으로 선정된 것에 따라서 하기 위해서 배 밑에 리프팅 빔이라는 걸 삽입하는 작업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작년 연말에 또 이제
끌어올리는 방식 자체를 네. 크레인 방식에서 재킹 바지선 쓰는 방식으로 네. 바꿨거든요. 바꾸는데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재킹 바지선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데 시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재킹 바지선에 연결하고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은 네. 지금 한 건데 그래서 사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다 또는 금방 끌어올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루면 하루 이틀이면 끌어올릴 수 있는데 왜 시간이 걸렸냐라고 얘기하면 조금 사실하고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양을 결정하는데도 시간 굉장히 오래 걸렸죠. 3년이 걸릴 일은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인양을 결정한 게 1년 만에 결정했죠. 네. 이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좀 석연치 않죠. 네. 상하이 LBG라는 업체가 과연 기술력이 있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고. 그다음에 리프팅 빔 삽입이나 이런 것도 원래 10개면 된다 그랬다가 33개로 늘고 삽입할 때 원래 걸린다는 시간이 얼마라고 얘기하면 항상 그게 안 지켜졌었어요. 네. 그만큼 기술적으로 좀 미비했다거나 자료가 불충분했다거나 전체적으로 좀 불성실한 거죠. 그 세월호 인양 방식이 원래 처음에 유가족들이 제안했던 방식이 있고 해수부회가 추진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지금 이제 인양 방식은 결국은 돌고 돌아서 유가족들이 그 주장한 방식으로 된 거 네, 아니에요? 재킹 바지선을 쓰자라고 가족분이 처음부터 얘기했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저는 그렇죠. 정말 그 유가족도 의미 좀 그렇고 힘들어요. 특조위 기술팀 TF팀이 네. 구성돼서 지금 하는 리프팅 방식이 맞다라고 얘기했고요. 또 지금 이 상하이 셀비지가 기술 점수에서 2등 했었거든요. 네. 1등 팀이 주장한 게 스미트 컨소시엄 그 회사가 지금 말하는 리프팅 방식을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 회사는 어느 나라? 스위스인가 그렇죠? 스위스 할 때 유럽. 그것도 스위스, 유럽 쪽. 공조팀이에요. 이때 박근혜 네. 시진핑이가 관계 좋을 때라서 중국에다 준 거 아니야 그거?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상하이 셀비지는 크레인 방식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아. 그리고 그게 실패를 해버려서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린 거거든요. 다시 끌고 그렇죠, 오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산하고 1년 있다가 인양 결정하고 이 상하이 셀비지랑 계약한 게 2015년 8월이에요. 네. 그러면서 자기들이 1년 안에 올릴 수 있다 해서 2016년 7월에 가능하다 했다가 안 된다. 9월이다. 안 된다. 12월이다.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됐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죠. 그렇죠. 하여튼 늦었지만 선체간에 인양됐다는 것에 대해서 세월호 가족들은 굉장히 좀 큰 위로가 좀 되고 있죠. 그 세월호 가족들 특히 그 미수습자 가족들이 오늘 인터뷰한 거 보니까 네. 기쁘지만 참담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그렇죠. 이게 네. 세월호 분들은 지금 그 선체가 드러났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네. 특히 미수습자 분들은 육상 거치가 끝난 다음에 그쵸, 이제 또. 수습을 해서 미수습자 분들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더 거기서 오히려 진짜 더 긴장되는 맞습니다. 나날이에요. 예. 네. 뭐 몇 분은 발견되고 몇 분은 안 나올 게 또 막 걱정이 되는 네,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그러면 되는데. 정말 또 어떻게 네. 할까? 유실 문제를 또 걱정하지 않을 수 맞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이제 세월호가 무트로 올라오기까지는 어떤 과정들이 있나요? 일단은 지금 선체를 한 13m 정도 높이까지 수면 위로 올라올 정도로 당겨야 돼요. 왜냐면 반잠수식 선박에 실으려면은 네. 반잠수식 선박이 뭐 아주 깊이 가라앉는 건 아니라서 네. 그 가라앉는 높이를 생각했을 때 그 정도는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밤까지 그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거고요. 까지. 네, 아까 보니까는 오후 2시에 6m하고요. 5시에 8.5m 올랐다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7시 넘었으니까 꽤 한 90 올라오지 않았을까? 맞습니다. 네. 예. 제가 이거 확실하게 준비해 왔어요. 네. 지금 그 오늘 저녁까지 수면이 23m 끌어올리고요. 네. 세월호를 제킹 바지선에 단단히 묶어서 반잠수식 선박으로 이동하는데 1.5일이 예. 또 소요된답니다. 그리고 또 제킹 바지선 철수시키고 세월호를 반잠수식 선박에 단단히 묶는데 4.5일. 아,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다음에 그 반잠수식 선박에 목포 신항으로 이동하는데 하루. 네. 선체 하역 준비에 3일. 거치에 1일. 그래서 결국은 세월호를 목포 신항에 거치할 때까지 약 11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날씨가 받쳐주는 전제 하에 10일이잖아요. 날씨가 그렇죠.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상이나 바다 상황에 가장 따라 또 빨리 이동되는 진행돼도 그 정도 네, 걸린다는 11일. 거잖아요. 그러면 미수습자에 대한 그 내부 수색은 언제부터 시작해요? 육상 거치 후에 하는데요. 아유, 이제 또 문제가 뭐냐면 해수부는 현재까지 선택한 방식이 네. 배가 옆으로 누워 있는 데다가 화물 같은 게 다 쏟아졌을 거고 선실 그러니까 객실 부분은 무게에 의해서 압착이 돼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진입이 불가능하니 잘라낸 다음에 잘라낸 부분은 좀 쉽게 세울 수 있잖아요, 바로. 네. 잘라내서 세운 뒤에 진입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또 이 방식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견들이 있어서
검토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고, 그 다음에 방식이 결정되면 그 방식에 따라서 이제 그 진입 및 수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월호 유족들 같은 경우에는 선체를 자르게 되면 진실이 은폐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떠오른 거 보니까 구멍이 굉장히 많이 나 있더라고요. 선체에 한 140개 그렇죠? 이것도 지금 유족들은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이제 그 천공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어떤 흔적들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니냐. 또 그런 고의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런 결과를 낳은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마스터라든지 앵커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라냈어요. 네. 인양하기 쉽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사실은 티모로닝과 관련됐었던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또 가지고 계시죠. 예. 잘라내는 그 마스터나 앵커는 보관은 보고- 돼 있습니다. 보관은 돼 있어요. 예, 보관은 돼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무트로 올라와서 선체 수색 기간에 걸리는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겠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네. 대략 뭐 한 4, 5개월이면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모르죠. 네. 그렇죠. 안에 화물이 어느 정도 실려 있는지도 모르고 그 화물들이 어떻게 엉켜 있는지도 모르고 뻘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도 모르고 예. 내부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차이가 틀릴 날 것 같아요. 겁니다. 예. 그 선체조사위원회는 구성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선체조사위원회 그 법이 2주 전쯤에 통과가 돼서 국무회의 거쳐서 지금 공포가 됐고, 네. 가족분들 3분, 여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 2명, 야당이 3명, 이렇게 해서 8명의 위원을 추천을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까지 야당들 추천 몫은 거의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네. 확정은 아닙니다. 확정하지 않았고요. 예. 네. 아마 내일, 즉 금요일 날 정도까지 최종적인 검토를 해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네네. 지금 해수부 입장은 이분들이 이제 국회 의결 절차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대통령의 형식적 임명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더라도 네. 이렇게 내정만 돼도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인양 절차를 수색 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어서 네. 28일 또는 30일 본회의만 거치기만 하면은 이분들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선체조사위원회는 이제 미수자 수습과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주 목적이죠. 네. 네. 그러면 꽤 긴 과정 속에서, 긴 시간 속에서 그런 원인 규명 같은 것을 해야 될 텐데, 시간이 얼마나 또 그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는 데는 한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해요. 6개월이요? 왜냐하면 공무원 파견받고 네. 또 공무원 파견받은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 중에 공무원을 채용해야 될 사람도 있고 네. 그다음에 시행령 만들고 규칙 만들고 예산 받고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냥 위원만 구성이 되면 이 위원이 그냥 해수부와 협의해서 하도록 지금 저희 야당 의원들이 해수부에 압박을 놓고 있고 네네. 다행히 해수부는 알겠다. 위원만 대충 선정이 되면은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같이 네네. 협의해서 진행하겠다고 장관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뭐 갖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그 원인 규명을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그 사회적인 파장도 클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그러면 뭐 예단하기 힘든 게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그러니까요. 없으니까. 아니 근데 저희가 이제 각종 의혹 중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또 저희가 봤잖아요. 하여튼 그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그거는 정말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올 것 그럼요. 같고요. 그 책임은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도 그렇죠. 전가될 거라고 좀 보죠. 그러니까 네. 국가의 존재 의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 그게 가장 첫 번째 목적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방기했다고 하면은 그것보다 더 나쁜 일은 없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선체조사위원회가 확실하게 조사를 하더라도 또 명백하게 또 밝힐 수 있는지 문제는 또 별도로 제가 볼 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분들도 어쨌든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 가족분들도 어떤 특정한 결론을 지금 전제해 놓고 하고 계시지 않고요. 말씀을 들어보면 이걸 원하세요.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조사기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결과는 어떤 결과든지 받아들이겠다는 진실을 규명해달라는 얘기죠. 예, 한마디로. 그거고 네. 특별히 어떤 뭐 음모론을 믿어가지고 그 결론이 나와야 진상규명인 그렇죠. 거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하세요. 아마 가족들은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죠. 네. 네. 그러면 그 모든 선체 조사가 마무리되면 세월호는 어떻게 이제 보존을 하게 되나요? 그 부분이 지금 아직 해명이 안 되고 있어요. 해수부 입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신들은 갖고 있는 계획이 없다라고만 반복할 뿐이에요. 계획이 없다. 특별한 계획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신없네, 그 사람. 지금 천안함은 보존돼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명백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계속 계획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선체조사특별위원회를 건설하는 선체조사특별법에 그 내용을 넣으려고 그랬었어요. 선체 보존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권한까지 넣으려고 그랬었는데 자유한국당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이 권한이 약화돼서 그냥 권고하는 권한만 부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뀔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진실규명과 그 세월호 보존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지는 어차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해수부가 그걸 결정할 꼭 권한은 없다고 봐요, 저도. 그래서 정치권에서 국민들하고 뜻을 모아서 정말 뭐 추모공원을 네. 조성해서 거기에 보존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방식, 뭐 하여튼 그거는 여러 구체적인 방식을. 기억입니다만은 그래도 뭐 다시 이런 일이 없게 하기 그럼요. 위해서라도 네.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봅니다. 네. 무사히 인양이 마무리되고 아직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미 수습자가 빠른 시일 안에 모두 수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네. 이제 화제를 좀 전환하겠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피의자 박근혜 씨가 검찰에 소환돼 13가지의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21시간 동안 조사가 진행되었는데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금 일 있으셔서. 예.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자꾸 빠지시니까 막 누가 글을 올려 빠지지 말라고. 네. 네. 예. 그래서 21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그 중에 무려 7시간을 조서 확인을 했다고 해서 뒷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서 확인. 왜 7시간이 필요하나요? 우리 법률가이신 백혜련 의원님. 그러니까 진짜 조사 시간이 실질적으로는 10시간 정도밖에 안 된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7시간 동안 주소를 읽었다가 되면 한자 한자 거의 씹어먹은 거죠. 그거는 실제로.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수사받으실 때 이제 조서를 3시간 검토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꼼꼼하게 검토하다 보니 3시간이 걸렸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걸렸어요. 네. 또 하필 7시간이야 이게. 네. 그래서 오늘 777. 그렇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네. 아니 자국 국민이 몇백 명이 이렇게 수장돼가는 이런 아픔을 있는데 그 7시간 동안은 이상한 짓 하다가 네. 자기 7시간 때는 이렇게 7시간을 투자해가지고 꼼꼼하게 보고 정말 이분은 남의 아픔을 전혀 못 느끼는 사람이 아닌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그러니까 아닌가. 세월호 7시간을 그처럼 꼼꼼하게만 하셨어요. 그럼요. 네? 그렇죠.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는 않겠죠. 저는 그런데 오늘 더 정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저거를 이해를 못하겠던 게 오늘도 또 미용 자매를 아니, 불렀더라고요. 지난 방송에도 얘기했는데, 네. 아니, 이거 미용사들, 왜냐면 전직 대통령이 외출을 한다면 정말 미용실 머리 할 수 있는데, 외출도 안 하잖아요. 미용사들 불러서 지금 뭐 하는 거지, 안에서? 나는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손님 맞을 때도 네. 그냥 그 올림머리를 다 하고 맞이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변호사들도 들락날락 하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지 않을까. 집에만 있어도 일단 나올 때는. 또 아니면 심리학자들은 이 올림머리를 다 해야 뭔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그런 호망감 이것 때문에 한다는 만족감 그것 때문에 한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세월호가 인양이 된다는 걸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지금 다 그 작업을 하고 있고. 근데 이렇게 부르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다른 사람 타인의 아픔을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네. 우리 백혜련 의원님, 박근혜 대통령이 실제 조사가 이제 14시간이라고 그러던데, 일단 밥도 좀 먹잖아요, 그렇죠. 조사가. 식사 시간은 2시간은 기본 아마 점심, 저녁을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럼 2시간. 그럼 12시간. 그렇죠. 예, 2시간 빼고 12시간. 12시간. 휴식 시간도 좀 가끔마다 있죠. 그거는 이제 본인이 이제 봐서 쉬겠다고 하면 쉴 수도 있고 안 쉴 수도 있고. 근데 그 네. 내부 사정 그것까지는 정확히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네. 조사 전체 과정을 봤을 때는 중간에 그렇게 화장실 갔다 오나 이런 경우는 있어도 막 쉬는 티타임을 주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쉬는 네. 시간을. 네. 근데 만약에 이제 좀 피의자지만 전직 대통령이니까 좀 쉬었다 하고 싶으면 쉬게 되잖아요. 그리고 변호인이 입회하고 있으니까 변호사가 그거는 충분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좀 힘드시니까 네. 약간 좀 쉬겠다가 언론 하는 보도 걸로. 보니까 힘들 때 한 15분씩 쉬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실제로 정말 10시간 거의 정도밖에 안 10시간 된다고 봐야 되는. 근데 혐의 내용에 비해서는 이 조사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로 선거법 이렇게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정말 터무니없는 거로 기소됐는데 선거법으로도 가면 주로 6시간 반 조사받는데요. 네. 6시간 반. 기본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안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답이라는 게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기억이 아닙니다. 안 난다. 기억이 안 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기억이 나지지 않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알아서 한 겁니다. 저는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식의 몰랐습니다. 거의 대답이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검찰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뭐 집중적으로 그렇게 부인을 했을 때 추궁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리고 보통 만약에 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증거나 증언 가지고 이렇게 할 텐데 그거 안 했고 그냥 아닙니다 하면 조서에 아닙니다 그냥 쓰고 말았다. 그렇게 하고 넘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검찰 입장은 이미 증거가 너무 많으니까 네. 다른 사람 진술로 충분히 박근혜 대통령의 그 변명을 깨트릴 수가 있으니까 별로 그걸 안 한 거죠. 그렇게. 근데 정말 그 우리 백혜련 의원님 말씀처럼 안심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우병우 사단의 어떤 배려 이러지 않았나 싶어요. 저는 네. 그거는 아닐 거라고 아닐까요? 생각해요. 이번에 그거는 대체로 네. 법률 전문가들이 다 백의원님처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워낙 증거가 많아서 너는 아니라 그래라 하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조사 과정 그 녹화 그거 사실 그냥 알려만 주면 되는데 그거 왜 녹화 안 했죠? 그거는 예우를 솔직히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그 의견을 존중을 해준 거죠. 아니 저는 네. 그렇게 봐요. 이 녹화도 안 한 이유가 검찰도 공개할 수 없고 대통령도 그 조사 받는 과정을 서로가 윈윈이죠. 자기들도 뭔가 좀 찔리는 게 있고 또 피의자 박근혜도 공개되는 게 싫고 그래서 녹화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거 피의자 조사 녹화 보는 공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녹화가 안 됐죠. 아니, 그러니까 네. 만약에 됐다 재판부에서는 하더라도. 할 수 있죠. 네. 재판부에서는 네. 지금 아직 재판부에서 항상 하는 건 아니에요. 네, 필요할 때.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가 된다거나 그럴 때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어차피 지금 부인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통 피고인 측에서 요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 검찰 측에서 하는 경우는 없어요. 네네, 피고인 네. 측에서 나 그때 이 강압에 의해서 진술한 거야. 뭐 이럴 때 하기 때문에 이게 쓰일 일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검찰에서 그렇게 추궁을 안 했다는 게 저는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손봉교 변호사가 나중에 그 문자 메시지 보냈잖아요. 기자들한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검찰한테 잘 보이려고도 한 거 있지만은 구속영장 치지 말아줘 이런 것도 있지만 사실은 검찰에서 그렇게 강하게 추궁을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면 그렇습니까? 이렇게 쳐주니까 그러니까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그 변호인 입장에서는 검찰이 자기네 입장을 굉장히 봐준 거라는 그런 착각에 빠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착각. 그래서 경위를 표한다가 나온 거다. 네. 그렇게 특검에 갔으면 막 안 했으니까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 하면서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아닙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우리 입장을 좀 받아주는 거 아닌가. 근데 그거는 착각이에요, 사실. 정말 그럼 다행이에요. 네, 착각입니다. 그게 검찰이 그 입장을 꼭 받아줬던 게 아니라 다른 증거로도 다 입증이 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추궁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근데 이제 국민들은 또 많은 국민들은 검찰을 지금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녹화 부분도 정말 국민들을 이해를 하지 못하고 청와대랑 삼성동 자택 압수수색. 네. 그거 사실 모든 수사의 기본이 증거물 확보인데 그거를 포기했다는 것도 국민들은 이번 검찰 신뢰할 수 없다. 한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사실. 그 부분은 진짜 저는 검찰이 잘못 판단했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 특검이 굉장히 수사를 잘했지 않습니까? 잘했죠. 그리고 이제 분명히 대비가 될 텐데 이 검찰에서 진짜 좀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진짜 그거는 압수수색하지 않겠다는 그 멘트로 진짜 날려버린 그런 게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검찰이 이제 판단은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났고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신병에만 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삼성동에 진짜로 아직까지 증거라는 게 다 없어졌을 것 같아도 찾아보면 또 나오거든요. 나오는 것이고 지금 청와대 같은 경우는 지금 문서는 제가 봐도 다 문서 종류는 파쇄됐을 겁니다. 문서 파쇄기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밝혔지만은 문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컴퓨터 거기에는 그럼요. 아직도 남아있을 증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를 위해서보다도 우병우 전 수석 수사를 위해서도 꼭 필요해요. 청와대 압수수색은. 그러니까 지금
그 민정수석실의 자료들이 네. 전부 최순실한테 흘러간 정황이 다 포착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민정수석실도 한번 당연히 청와대 압수수색하면 들여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요한 거죠. 꼭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씨와 저 우병우 씨에 대해서는 지금 증거물 확보가 거의 안 돼 있는 거죠. 우병우도. 아니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는 증거물이 지금 그 증거물이라는 게 꼭 증거물로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진술이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는 사실 증거가 굉장히 많이 확보된 거죠. 안종범 전 수석의 네, 노트. 그리고 증언 네, 뭐 네, 그런 네, 거들 네. 정호성 비서관 그리고 뭐 하여튼 장시호 모든 사람들 그리고 뭐 사람들의 네. KT 뭐 사장의 진술 뭐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를 입증할 증거는 지금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치다. 네. 검찰 워딩도 딱 이거였어요. 차고 넘친다고. 차고 넘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청와대 삼성동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루어지지 근데 않는다 이제 봐야죠. 네. 이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니까 네. 검찰에서 지금 한 발 물러났죠. 네. 압수수색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다. 검토해보겠다는 식으로 지금 물러나 있는 상태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검찰을 더욱 압박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네. 국민적 여론이 따가우니까 한 번 물러났어요, 지금은. 네. 그래서 좀 더 우리가 지금 세게 밀어붙이면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세게 밀어붙여 주십시오. 국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불구속 기소를 할 것이냐도 이제 말이 많아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저는 영장 청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조가 지금 검찰의 그동안 수사, 일단은 범죄 사실이 너무 중대해요. 이거 범죄 사실로만 본다면은, 진짜 전직 대통령 아니었으면 진작 영장 청구를 고민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사안이죠. 네. 거기에다가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정을 조금이라도 했다면 오히려 구속영장 청구해서 고민을 할 또 거리가 생깁니다. 근데 다 부인을 했잖아요, 실제로. 네. 그럼 부인을 한 거는 증거인멸 도주 우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인데 네, 네, 네. 증거인멸 부분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 부인이라는 개념 네. 자체가. 네. 이미 그래서 구속영장 청구 요건을 거의 충족하고도 그렇죠. 지금 났습니다. 그래서 검찰 입장에서는 그리고 지금 검찰도 대선이라는 이 국면에서 진짜로 검찰 개혁이 큰 화두지 않습니까? 살아남아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적으로부터 조금이라도 지지를 더 확보해야 되고 이런 입장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은 저는 청구할 거라고 봅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 주변 인물들, 이재용이나 많은 그렇죠. 사람은 이미 다 구속됐는데 종범들이 한마디로 네. 여기 주범이고 거기는 종범이라고 볼 다 수 구속돼 있는데 있잖아요. 다 구속이 돼 있는 그러니까 거죠. 종합하면 사안의 중요성, 증거인멸의 가능성, 기본에 말하는 형평의 논리. 네, 형평의 다 논리. 구속되는데 자기가 구속 안 되는 건 말이 네. 안 되니까. 근데 원래 사실 지난번 소환되고 주로 그 자리에서 이제 구속 영장 청구해서 구속시키잖아요. 아니 꼭 그건 아니에요. 귀가시켰던 이유는 그래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그래도 예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검찰에서 네. 사전 구속영장이라고 하는데 네. 보통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해갖고 하는 경우는 예전에 긴급 체포를 많이 하던 시절에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네. 요즘엔 거의 긴급 체포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네, 네. 돌려보냈다가 영장 청구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리고 또 불구속 수사가 원칙, 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거는 많아요.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기 때문에 지금 일반인이기 예. 때문에 이런 네.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네.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불렀다가 돌려보낸 거 3주를 끌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맹비단이 쏟아졌었는데 네. 이번에는 그래서 아마 검찰이 빨리 결정할 것 같아요. 지금 구속이든 주말 그렇죠? 심사숙고해서 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많죠. 이번 주 아니면 그렇죠.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 다음 주 초에는 결정해서 청구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 법과 원칙대로 그 신병 여부는 결정하겠다. 라고 해서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냐는데 저는 이 워딩은 전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도요. 그러면 검찰총장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근데 교과서적인 대답인데 지금은 그 의미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하겠다는 게 구속영장 청구하겠다로 익힐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법과 원칙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지금 진짜 그 구속영장의 청구 사유, 그리고 형평 이런 것들 아닙니까? 법과 원칙이라는 개념이 그거에 딱 떨어진다는 거죠. 지금은. 법원으로 공을 이렇게 넘길 그럴 우려는 없을까요? 검찰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일단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검찰로서는 면피가 되는 그렇죠. 예.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영장 청구되면 법원은 법원은 또 이제 심사숙고를 이제 설마 기각시키진 않겠지. 설마. 네? 근데 오히려 지금 저는 검찰에서는 영장이 청구되리라고 보는데 네. 법원에서는 그 발부와 관련해서
조금 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100% 된다. 뭐 이렇게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솔직히. 그래 일단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를 대비해서 그 영장 실질심사 준비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겠죠. 하겠죠. 맹연. 네. 지금 7시간 조소 본대에서 나타나지 않습니까? 네, 또 네. 이제 구속 피의자 신문에 가면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 그거 열심히 준비하고 있겠죠. 근데 요거는 뭐 아까 법과 원칙 또 국민 감정은 당연히 100% 구속입니다만 정치공학적으로 두 분 다 이제 민주당 의원이시니까 박 대통령이 구속되고 포승줄을 묶이는 모습이 TV에 막 나오고 이 선거 앞두고 민주당으로는 좋을 일이 없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동정여론. 정치적으로는 저도 그다지 그렇게 플러스 요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문제는 정치공학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피해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지금 정의가 살아있다. 법이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려면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저 이제 백혜련 의원님을 지금 계속 쳐다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피의자 박근혜 담당 검사 백혜련. 그랬으면 정말 잘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병우 수사도 남아있잖아요. 근데 뭐 우병우가 검찰 내에 우병우 사단이 워낙 강하다니까 앞으로 우병우 씨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수사는 지금 계속 할 텐데 어느 선까지 정말 수사를 할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저도 검찰 미지수입니다. 사실 제가 대정부 질문 때도 그 법무부 차관한테 얘기했지만 정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보다도 어려운 게 우병우에 대한 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내 인맥이 그렇게 많은가요? 검찰 내 인맥도 인맥이지만요. 네. 무슨 점이냐면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이 아니라 직접 수사 대상자들이 검사들이 되게 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병우 전 수석이 압력을 가한 압력이든 예. 청탁이든 이런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 돼야 네. 되잖아요. 일단 네. 피의자가 될지 참고인이 될지는 네. 모르겠지만 특히 뭐 정윤회 사건이라든지 세월호 사건 각종 사건에서 검사들이 수사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자기 동료들이 바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데 얼만큼 검찰에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이 물음표로 남는 거죠. 저는 그 백 의원 생각에 반대로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특검이 굉장히 국민적 박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완전 대비됐잖아요. 네. 그 우병우 못 잡은 것도 검찰이 초동 수사 우병우 그럼요. 실패해서 이제 네. 그렇게 된 건데 그래서 특검이 박수를 받아서 이게 다시 넘어왔는데 이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구속, 우병우 구속, 삼성 이외 기업들 네. 잡는 거 요 세 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박근혜 우병우는 꼭 할 거다. 그리고 지금 특검에서 못했던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병우의 개인 비리 사건은 이 특검 수사 대상에 안 들어가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개인 비리를 하면서 다양하게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이번에 검찰이 우병우를 만약에 잡지 못하면 정말 정권 교체돼서 검찰 조직이 정말 흔들릴 수도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공수처 문제도 있고 더 심하게 나가면 뭐 수사권 이야기도 막 조정 이야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우병우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런데 우병우 수사가 지금 개인 비리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병우에 대한 수사에 나서는데 오히려 이 조직적인 범죄, 직권남용의 부분에 포인트가 안 맞춰지고 개인 비리에? 개인 비리에만 맞춰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걱정되는 겁니다. 실제로 진짜로 이 우병우 전 수석의 포인트는 직권남용 파트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보다 개인 비리로는 제가 볼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많이 수사가 진척이 됐고 분명히 그걸 중심으로 해서 영장도 청구되고 다 할 겁니다. 네, 저는 네. 그거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개인 비리 부분은 지금 수임료라든지 변호사 신고하지 않은 부분 그런 분들이 계속 일관되게 나오고 정관과 관련한 그 회사 비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히 네. 어느 정도 밝혀질 거라고 생각하고 액수가 뭐 적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구속영장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에 한정되지 않을까 그게 걱정되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나라 그 검찰이 이제 이거 구조적인 문제인데 이제 주로 임명권자가 이제 뭐 대통령이니까 그 스스로 이제 정치 검찰이 된단 말이죠. 이제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개혁하시기 위해서 이제 국회의원 되셨잖아요. 어떤 해법을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차기 정부에서 검찰 개혁 이제 어떻게 해 나가야 됩니까?
네, 일단 뭐 개혁이라는 것이 저는 정말 번개꽃불에 콩고 먹을 수는 없습니다. 진짜 장시간에 걸쳐서 이루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해 나가는 것도 몇 개의 포인트는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장기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지금 우리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게 공수처 설치 아닙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것부터 저는 일단 돼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공수처 설치가 됨으로써 검찰의 그 권력을 견제하고 균형의 원리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는 인사제도의 개혁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하고 법무부의 문민화를 이뤄서 또 검찰과 법무부가 서로 견제할 수 있는 네. 지금은 사실 법무부가 검찰하고 완전 보조를 같이 맞춰서 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그걸 서로 견제할 수 있고 법무부는 좀 그냥 행정기구로서 기능을 해나가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장기적으로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찰의 직제 같은 것도 사실 저는 지금 새 정부가 만약 들어선다고 한다면 공안부 같은 경우는 폐지해야 된다고 봐요. 네. 실제로 사실은 각 검찰 내에 다 공안부가 있고 또 그거를 일괄적으로 대검이라는 조직에서 완전 통할하는 형태 아닙니까? 요번에 선거법 같은 경우도 결국은 지검에서 올린 게 뒤집혔다는 얘기도 들리는 얘기들도 있고요. 네. 결국은 대검에서 일관된 지침을 가지고 그게 아래로까지 내려가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지금 공수처 말씀하셨는데 또 공수처가 생기게 되면 정치적 사건은 이제 공수처가 맡게 되는 거고요. 또 공직자 비리도 공수처가 맡게 되니까 검찰은 그만큼 이제 정치에서 중립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누가 봐도 좋은 것 같은데 이거 아마 보수 여당, 그러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반대해서 이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을까요? 반대하는 이유? 지금 기존에 여러 가지 논리를 들어서 반대를 해요. 예전에 이제 옥상옥 논리가 제일 또 하나의 많이 권력. 네, 또 어차피 그러면 공수처가 검찰 위에 쓰는 거 아니냐, 불필요한 기구다 이런 논란이 문제 제기를 하는데 그거는 보면은 사실 헌법재판소하고요 지금. 대법원을 생각해 보세요. 헌법재판소가 처음 만들어질 때도 똑같은 논리가 있었습니다. 이거 대법원이 있으면 되지. 헌법재판소 있어서 뭐 하냐고. 근데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당당하게 자기 자리를 잡고 정말로 대법원이 또 하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게 된다면 검찰이 하지 못한 진짜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훨씬 더 척결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공수처에 소속된 지금 특별검사라고도 하고 명칭화되지 않으면 공수처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또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할 수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옥상옥이 아니라 상호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맞추어진 조직으로 될 수 있다고 보죠. 근데 그런 여당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걸 괜히 오히려 똑같은 기구 두 개를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 이런 논리로 많이 이제 그렇게 비판을 하고 그것도 일종의 기득권의 저항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검찰에서 이 공수처가 지금 법안이 10번째 이상 발의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항상 굉장히 여당 쪽이나 이런 데 로비가 엄청 심했죠. 절대 안 된다. 근데 전 개인적으로 이 검찰총장이랑 경찰청장이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더라도 임명권자에게는 다 충성하는 지금까지 계속 그런 문제가 답습돼 있는데 오히려 시민사회 세력에서 검찰총장, 경찰청장을 시민사회 세력에서 추천하고 완전히 독립시키는 거는 검토가 안 되나요? 우리 국회에서. 그것도 논란은 있더라고요. 네. 어떤 논란이 있을 수 있죠? 네. 너무나 파격적인 그 제도는 네. 또 부작용도 클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전 세계를 보더라도 그냥 전혀 법과 관련 없는 사람이 이렇게 검찰 총장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사실 없어요. 그건 다.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혹은 직선제해서 뽑자는 얘기. 박주민 의원님이 직선제. 근데 여기도 직선제 법안은 내셨는데 직선제는 정말 사실 그건 문제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인데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검찰총장 왜냐 검찰총장이 네. 직선제로 하면 더 무서불이 지역구 주민들한테 다 들어주지. 예, 제가 저 찍어주셨으니까. 그리고 또 여론에 의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다.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무소불위 그리고 더 권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검찰의 가장 큰 맹점이 뭐냐면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입니다. 아, 네. 네. 민주적 정당성이 그거는 그냥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잖아요. 그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부분인데 검찰총장까지 직선으로 보면 민주적 정당성까지 갖춘 무소불위의 권력이 어떻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권력을 잘못 휘두르면 정말로 그리고 정치와 연결이 안 될 수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선거라는 부분이요. 네, 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정적을 제거하는 수 있는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또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검찰총장 직선제라는 부분은 저는 신중해야 된다고 근데 봅니다. 그 검찰총장 직선제가 지금 미국에서는 몇 개 주에서는 지금 그렇죠. 그거니까 연방제 국가, 그러니까 어떤 특수성이 있는 거죠. 네. 검찰총장 직선제예요. 검사장 직선제예요. 지금 검사장 직선제를 또 박주민 박주민 의원님이 냈고 주장하고 계시죠. 검찰총장 직선제를 주장하는 분도 있습니다. 따로, 예. 네. 박주민 의원님 안 계실 때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아니면 그런 거 법안 나오면 토론도 필요하고 나오면 공청도 하여튼 뭐 필요하겠죠. 보완해서 좋은 제도를 예, 만들 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검찰은 주중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요.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법과 원칙에 맞게라는 이야기를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두 분 오늘 그 검찰 관련해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한번 해주시죠. 그러니까 네. 뭐 지금 검찰이 국민적 신뢰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지금 떨어졌는데 저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요. 지금의 기회가. 그러니까 사실 특검이 매일 박수 받고 무슨 보약 국민들한테 보약 받고 꽃 배달 받고 했잖아요. 보기 좋았어요. 그런데 처음에 박영수 특검 출범할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네네. 야당 지지자들도 불안하다, 뭔가 네, 의심적이다 네, 이랬었거든요. 맞았습니다. 결과를 보여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이번 다시 공은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다시 한번 사랑받고 신뢰받을 검찰이 되기가 마지막 찬스다. 그래서 네. 정치적 고려 없이 검찰총장 말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네. 수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똑같은 말 하고 싶은데요. 요번에 이제 특검도 특검이면서 헌법재판소도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사실은 그동안에 내린 여러 가지 판결들에 대해서 또 비판도 많고 헌법재판소가 이거 아주 너무 보수적인 기관 아니야? 막 이런 많았지만 요번에 어쨌든 탄핵 심판에 이런 8대0 전원 일치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들의 지금 박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검찰이 지금 정말로 제대로 한번 다시 수사를 해놓는다고 하면 어떤 검찰의 가치가 다시 증명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를 정말 제발 발로 차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네. 우리 검찰 관계자 여러분들이 정말 박근혜 대통령 사건뿐만 아니라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의 좀 감동 줘가지고 우리 신뢰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우리 팟캐스트 많이 듣던데. 네. 수뇌부는 모르겠네요. 들으면 좀 정신 좀 차리시죠. 아니, 사실 그러니까는 확실히 젊은 검사들 같은 경우는 마인드 좋잖아요. 그럼요. 사실 검사들 처음에 지망할 때 정의감에 진짜 지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한 책임감을 가지고. 우병우 고등학교 때 그렇게 정의감 있는 사람이었다잖아요. 검찰 돼서 이렇게 진짜 정의롭게 하겠다고. 네. 근데 사법연수원 끝나고 이제 그러니까 판사 되고 검사 되고 나중에 만나면 서로 놀란다면서요? 네? 이제 사법연수원 때 친한 사람들도 이제 판사 생활하고 이제 검사 생활 하잖아요. 그리고 한 5, 6년 후에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 놀란다는 거야. 사실 그래요? 좀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서당계 13번째 방송 1부가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1부를 끝으로 보내드려야 하는 두 분 마지막 인사해 주세요. 저 2부에도 나와요. 2부는 나와요. 박주민 의원님은 가셨으니까. 예, 박주민 의원 가셨기 때문에 제가 계속 땜빵으로 앉아 있어야 돼요. 그래요. 네, 우리 백효련 의원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서당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내일 헌법재판관 진짜 청문회인데 잘하세요. 네, 정말로 이번에 정말 우리 헌법재판소의 기둥이 될 수 있는 분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이것으로 서당계 13회 방송 1부 마치겠습니다. 2부에서는 우리 당
우리 당의 권미영 의원님을 모시고 위안부 합의와 소녀상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볼 계획입니다. 2부도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 서당캐 13번째 방송 1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내일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싸우러 나가 국민문의 자유조